정부는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위해 일한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안정, 성장,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지만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훨씬 더 어두운 그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항상 은밀한 재정 수법을 사용하여 일반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부와 권력을 자기 손에 집중시켜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수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다른 이름과 포장으로만 재활용되어 왔지만 그 목적은 항상 같습니다. 바로 다수의 부를 소수에게로 옮겨가게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간단한 수법, 바로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할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인데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조용히 통화 가치를 절하하여 유통되는 모든 동전과 지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이러한 수법에 능했습니다. 서기 3세기에 막대한 군사비를 부담하게 된 황제들은 데나리온의 은 함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수는에 가까웠던 동전은 점차 구리로 변해 겉면에는 얇은 은 코팅이 입혀졌습니다. 제국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동전을 소유한 모든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저축은 증발했으며 임금은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전체 국민에게 부과된 보이지 않는 세금이었고 이 수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황제의 조폐국 대신 중앙은행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 게임의 또 다른 변형인 강제 대출이 등장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군주들은 부유한 상인과 길드에게 왕실의 돈을 빌려주도록 강요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출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벌금을 물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때때로 왕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상환은 종종 지연되거나 평가절하된 화폐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여전히 전쟁과 호화로운 궁전을 지탱할 돈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재산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속임수는 애국심이나 의무로 위장한 강압이었고 수세기 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17세기에 이르러서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속임수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1694년 영란은행을 설립했을 때 그것은 자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부유층은 국채를 매수했고 그 대가로 왕은 세금으로 조달된 이자 지급을 보장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누가 세금을 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 맥주, 옷감 같은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반 서민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정부의 돈을 빌려주고 꾸준한 이자를 받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이자 지급을 위해 더 높은 세금을 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으로 위장한 부의 이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존재하는 모델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는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며 그 수익은 궁극적으로 대중의 노동과 소비를 통해 보장됩니다. 현대에도 이러한 속임수는 만연합니다. 적자 지출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는 끊임없이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고 투자자, 은행, 그리고 외국 세력이 매입하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정치인들은 그 자금이 사회 기반 시설, 일자리 창출 또는 사회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방산업체, 대기업, 그리고 기업 구제 금융에 사용되었습니다. 부채를 갚을 때가 되자 정부는 정부 지출을 삭감하지 않고 세금을 인상하거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거나 사회복지 혜택을 삭감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채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되었고 그 수익은 채권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제금융이 등장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은 무모한 도박을 벌이며 위험한 모기지론을 부실 채권으로 묶어 세계 경제를 거의 파탄시킬 뻔했습니다. 누가 그 대가를 치렀을까요?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통해 일반 납세자들이었습니다. 누가 혜택을 봤을까요? 바로 은행들이었습니다. 위기 이후 은행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커지고 집중화되었습니다. 요령은 명확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체제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다. 정부가 연금과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방식조차도 다소 엉뚱합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영국, 유럽 사람들은 은퇴 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국가가 관리하는 기금에 불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는 그 돈을 저축하지 않고 즉시 지출하며 차용증 IO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 세대가 만기가 되면 빚을 갚을 것이라는 약속, 즉 공식 언어로 포장된 세대 간 폰지 사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계략은 인구 고령화, 출산율 감소, 그리고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해질 때까지는 잘 먹힙니다. 그러면 정부는 급여를 삭감하거나 퇴직 연령을 높이거나 인플레이션을 통해 지급액을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단행합니다. 공통점에 주목하세요. 모든 단계에서 이 계략은 인식에 의존합니다. 대중은 인플레이션을 성장, 의무 차입을 의무, 국가 부채를 투자, 구제금융을 안정화, 연금 삭감을 개혁으로 이해합니다. 이 언어는 현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다수에게서 소수에게 피라미드의 맨 아래 계층에서 맨 위로 부를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역사는 이러한 수법이 항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사를 공부하지 않고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며 너무 늦었을 때야 그 함정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수법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양적 완화를 생각해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용어였습니다. 중앙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하여 무작위로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정치인과 은행가들은 붕괴를 막기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고 대중에게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에만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자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모두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의 대부분은 누가 소유했을까요? 바로 부유층이었습니다. 투자 자산이 많지 않은 일반 가구에게는 그 혜택이 미미했고 그 결과 시장은 왜곡되고 생활비는 상승했습니다. 그 비결은 상류층을 위한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돈을 만드는 동시에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인플레이션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현대적인 수법은 은밀한 과세입니다. 정부는 소득세를 인상하는 대신 판매세, 유류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을 통해 은밀하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물가가 임금보다 빠르게 상승하면 그 차이는 사실상 저축과 구매력에 대한 은밀한 세금과 같습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공공부채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선호하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재정적 자유를 침해합니다. 명목 임금이 높기 때문에 자신이 더 부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면 실제로는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스템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적 사고가 아닙니다. 정부가 지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꾸준한 수법 중 하나입니다. 규제 포획도 있습니다. 규제는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금융법, 안전기준, 소비자 보호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강력한 기업들이 자신들을 규제하는 기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철도부터 20세기의 석유회사, 그리고 오늘날의 기술 및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교묘히 조작해왔습니다. 정부는 겉으로는 시민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규제를 활용하지만 은밀하게는 대기업들이 경쟁을 저해하고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허점을 만들어냅니다. 대중은 보호를, 내부자들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전쟁 자금 조달은 새로운 방식으로 오래된 수법을 이용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부는 대량의 채권을 발행하여 국민들에게 애국적 의무라는 명목으로 채권 매수를 독려했습니다. 국민들은 이것이 국가를 돕는다고 믿었고 이는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이러한 채권은 부유층을 위한 안전하고 수익성 있는 투자 상품이 되었고 미래의 세금으로 보호받았습니다. 21세기에도 이러한 패턴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수조 달러가 공공부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체, 은행, 채권자들에게 혜택을 주었지만 납세자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일시적인 비상사태로 포장되지만 재정적 부담은 군인들이 복귀한 후에도 오랫동안 세대를 거쳐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복잡성을 재정적 속임수로 무기화합니다. 세법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고 금융상품은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조차 이해할 수 없으며 예산에는 불투명한 용어 속에 숨겨진 수많은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돈을 추적할 수 없게 만드는 안개를 만듭니다. 복잡성은 위장이 됩니다. 부의 이동을 볼 수 없으면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위조된 화폐가 사기의 물리적인 징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징과 모호한 금융계획으로 가득 찬 대차대조표가 되었습니다. 사기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의 이전은 조용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왜 중요할까요? 사기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저축을 잠식하고 공공부채는 늘어납니다. 구제금융은 여전히 시장 혼란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책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을 계속 조작하는 반면 정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실제 가치보다 낮은 것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금융 과두 정치인들은 더욱 강력해지는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이러한 사기가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통화 가치를 절하했을 때 국민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군주가 대출을 강요했을 때 상인들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현대 국가들이 돈을 찍어내고 빌렸을 때 가게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대는 달랐지만 메커니즘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씁쓸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속임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세금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구제금융을 자비로운 행위로 여깁니다. 경제사를 배우기보다는 정부를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가 가장 강력한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잊으면 역사가 반복될 때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배계급과 엘리트가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금융교육은 저항입니다. 경제사는 무기입니다. 속임수를 이해하면 조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항상 뉴스 헤드라인 너머를 보십시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때 누가 먼저 혜택을 볼 것인가? 라고 자문하십시오.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때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규제가 등장할 때 누가 만들었고 누가 혜택을 볼 것인가? 라고 자문하십시오. 둘째, 돈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지속될 진정한 부, 즉 자산을 구축하십시오. 셋째, 시스템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고 절대 믿지 마세요. 시스템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는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로마인을 파산시켰던 바로 그 금융 속임수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당신의 은행 계좌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은 현대어로 포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당신이 그것들을 시간이 지나도 알아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을 준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역사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